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2024년 3월 학평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시험이라는 게 항상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론 당연히 잘 본 학생도 있고 잘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잘 본 학생들은 항상 축하를 드리고,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 3월 학평 시험 잘 못 봤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얘들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응원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3월 학평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총평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총평을 뭐 많이 할 만한 말씀은 좀 없는데, 일단 난이도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평이했습니다. 비교적. 알겠지? 약간 좀 쉬웠어요. 근데 쌤이 평이함하고 약간 쉬움을 둘 다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구학원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이런 실력까지 끌어올린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 그치?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쉬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좀 적당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배울 것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개념에 충실하게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적절한 난이도로 잘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럼 3월 학평의 의미가 뭐냐? 요 말씀을 내가 수업 때도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3월 학평의 의미는 뭐냐면 지원 기준 수능 시험 점수와는 큰 연관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학평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수능 잘 보고 3월 학평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수능 망치는 거 아닙니다. 알았지? 왜냐면 지원 기준에서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고,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는 결과는 달라진다. 알았지? 특히 지원은요, 우리가 막 수학이나 국어처럼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막 정말 오르기가 좀 힘든 이런 과목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 돼. 다만 우리가 이번 3월 학평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겨울방학 때 얘들아 개념과 기출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험을 못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3월 학평이 점수를 못 맞았다고 해서 꼭 수능 점수를 못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3월 학평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울방학 때 좀 게을렀다. 알았지? 그래서 3월 학평을 점수를 못 본 학생들은 본인이 겨울방학 때 내가 좀 게으르게 공부를 했구나, 앞으로 지원 공부를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의미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 정도로 쌤이 말씀 좀 드리고 우리가 잠깐 칠판 정리한 다음에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쉽죠?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고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보니까 화석분포의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서 이 베게너가 4가지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걸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을 말을 했다. 그 중에서도 화석분포의 자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현재는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동일 화석이 나타난다. 이 말은 과거에는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판게아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음양측심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음양측심 분석 자료는 바로 수심을 우리가 해저 지형을 알아내기 위한, 수심이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은지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음양측심 분석 자료에서 자, 수심 D는 어떻게 구했었죠? 2분의 1 VT로 우리가 구했었다. 이때 이 T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초음파를 해수면에서 쏴서 해전에 맞아서 다시 데려올 때까지 왕복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음양측심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은 바로 해저 확장설로 우리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선지 볼게요. 자, 가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야? 당연히 맞는 얘기. 나는 해구 주변에서 측정한 자료냐를 물어봤는데, 요거 내가 개념 테크트 시간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일단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사이니까 여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무슨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미 감 잡은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수심이 지금 여기서 깊다라고 해서 해구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왜?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령 자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된 자료에서는 이 해령에서 열곡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수심이 이 해령 근처에서는 약간 깊어지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료는 해령을 조금은 확대돼서 나타낸 그림이고, 여기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열곡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로 해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해구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수심이 6,000m 이상이 됐을 때 해구라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수심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 6,000m, 6k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얘는 해령을 전반적으로 표현한 요 자료에서 가운데 부분이 바로 열곡을 표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 B의 말은 틀렸다. 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학생 C. 나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길어져? 당연히 수심이 깊을수록 얘들아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길어지는 것은 맞죠? 이거 맞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하고 C가 맞는 말이고, 학생 B는 여러분들 좀 조심했어야 되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생명 가는 지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조건에서 이 별은 주계열성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주계열성. 자, 그렇다면 같은 주계열성끼리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뭐도 크죠? 광도도 큽니다. 따라서 이 Y축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심별의 질량이 점점점 커진다는 말의 의미는 위쪽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중심별의 광도가 크다는 의미고, 우리가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는 지대까지의 거리가 멀고 폭도 더 넓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는 지대까지의 거리는 질량이 기억인 별이 태양보다 뭐냐를 물어봤는데, 질량이 기억인 별은 지금 봤을 때 태양보다 어때요? 질량이 더 작습니다. 질량이 작으니까 생명 가는 지대 거리는 더 가까워야 돼.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자,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가는 지대의 폭도 광도가 큰 별일수록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이 더 넓어지잖아. 따라서 중심별의 질량이 기억인 별이 태양보다 좁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선지인데, 자,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은 이 그림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 폭이 요게 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폭이 넓어 보이는데 여기는 폭이 더 좁아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하고 뭔가 좀 배치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X축을 보게 되면 X축의 스케일이 지금 달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스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가 폭이 더 어떤 거야? 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니은 선지는 맞는 거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디귿선지.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무는 기간은 행성 A가 지구보다 짧냐를 물어봤는데, 우리 기출에서 매번 나오는 선지죠.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무는 기간이 나오면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행성이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 따라서 자, 행성 A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여기 있기 때문에 행성 A의 중심별의 질량이 더 작으므로 수명이 더 어때? 길고 생명 가는 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3번 문제도 우리가 마그마 생성 과정 관련된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 A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 판의 경계가 아니네. 아, 열점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열점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어 분출되는 곳이 바로 열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섭입대가 있고요.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자,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멘틀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요. 이 멘틀에서는 얘들아 요 연약권이죠. 연약권에서는요 용융점이 뭐한다? 하강한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다 정리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다가 대륙지각의 하부를 녹이게 되면 대륙지각 하부 입장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혹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혼합이 되면서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는 무슨 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 A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니은 과정, 요게 바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니은 과정이 바로 A에 해당이 된다. 열점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온도가 증가하여 자, 화강암질 혹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요 기억은 바로 아마도 B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선지 볼게요. 기억! A의 마그마는 니은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고 했는데 A의 마그마는 니은 과정이 맞습니다. 니은 마그마의 평균 온도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는 학생들은 자료 해석 없이 그냥 바로 풀었을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마그마 상태일 때 온도가 높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고, B 같은 경우는 유문암질 마그마, 그지? 혹은 여기 영역이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만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고, 어쨌든 유문암질 마그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여기서 약간 섞여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혼합되어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도 어느 정도 이 안에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는 마그마 상태일 때 온도가 더 낮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요. 얘는 압력 감소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의 온도는 온도 증가에서 이렇게 육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 온도보다 더 높다는 것도 우리가 자료상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 자, 디귿선지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는데 자,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SiO2의 함량이 얘들아 어떻다고? 적은 편이야. 몇 퍼센트 이하? 52% 이하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근데 여기 B 같은 경우는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한다면 63% 이상이 될 거고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한다면 52에서 63%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여기 B 영역은 C 영역에 비해서 SiO2 함량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B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에서는요. 요 B 영역이 여기 위에까지를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는 유문암질 마그마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알았지? 유문암질 마그마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퇴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보통 우리가 탐구활동 문제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은 탐구활동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적 구조라든가 혹은 뭐 심층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탐구활동 주제로 많이 나오거든. 근데 보통 앞 페이지에 탐구활동이 있는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대신에 발문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는요. 뒤쪽 페이지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고 우리가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 풀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는 거지. 자, 어쨌든 뭐 AI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발문을 보게 되면 거기 맨 아래쪽에 단 모든 별 판단 결과는 모두 옳게 제시하였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요. 지금 얘는요.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를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퇴적 구조 중에서 사층리를 얘기한 거고요. 얘는요. 지금 건조 기후에서 갈라진 구조. 그치? 우리가 사진 보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얘는 바로 건열에 대한 그림이죠. 공부를 좀 했다면 바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나와 있는 거죠.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연은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일단 가능합니다. 됐지? 자, 물론 여기 기역, 니은, 디귿선지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두 번째 그림하고 요 세 번째 그림은 건열과 연은 그림이 맞는데 얘는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의 그림이죠. 그래서 내가 수업 때 뭐라고 그랬어? 요것들을 우리가 층리면에서 봤다라고 한다고 기억해 두라라고 말씀드렸죠. 기출에서 나왔던 거니까 만약에 있잖아. 건열이 층리, 즉 연직 단면을 바라본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쐐기 모양의 틈이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림은 바로 건열의 연직 단면의 그림이 되는 거고 층리를 본 거죠,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연직 단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층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층리면을 봤다. 우리가 평면도를 본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요 자체가 이미 연직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진 2를 보게 되면 요것도 연은의 그림인데 그치?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류 결과 사층리로 분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AI가 틀린 거야. 그치? A가 틀린 겁니다. 자, 얘는요. 분류 결과 사진 그림이 사층인데 맞게 사층이라고 분류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맞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됐지? 선제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A는 건열이라를 물어봤는데 A는 건열이 맞죠? 니은 지층의 표면에 물결 무늬 자국이 보임.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연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로에서 뭐라고 써 있다고요? 모든 별 판단 결과는 모두 옳게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별 판단 결과가 연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건 얘는 연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연은 지층의 표면에 물결 무늬 자국이 보임이 맞는 거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선지 니은은 5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니은은 5가 맞습니까? 니은은 문제에서 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진 2를 물어봤어. 사진 2는 얘들아 사층이니까 이것은 5가 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별 판단 결과와 AI가 맞게 일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요거 눈에 띄죠.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다면 바로 판단이 될 거야. 요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저여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저여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화강암이 지금 밑에 있고 화강암이 지금 침식을 받아서 깎여 있고 여기 위에 퇴적암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부정압이 있는 거야. 그 부정압 위에 이 밑에 있는 암석에 부스러기가 올라타 있는 거니까 얘는 바로 기저혈감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마그마가 관입해서 들어올 때 주변에 있는 암석의 파편이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이 A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포획암에 해당이 되는 거지. 즉, 이 문제는요, 포획암과 기저혈감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것도 우리 개념 과정에서 열심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선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F'은 역단층이냐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단층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어디가 상반입니까? 항상 단층면에서 하나의 지점을 잡고 자, 지표 쪽으로 위로 올렸을 때 만나는 애가 상반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상반이에요. 그치? 상반. 자, 근데 상반이 어떻게 돼 있어? 상반이 하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횡압력이 작용했고 무슨 단층? 역단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거. 니은 암석의 나이는 A가 화강암보다 많냐를 물어봤는데 자, 요게 뭐라고요? 포획암이라고요. 포획암은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마그마가 관입해서 들어올 때 주변에 있었던 암석의 파편이 이쪽으로 포함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암석이 되고 이 암석 안에 이질적인 이 암편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마그마가 들어올 때 이 A는 이미 이 지층 거니까 원래 있었어. 따라서 A가 화강암보다 나이가 많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쌤이 수업 때 뭐라고 그랬냐면 포획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 포획의 법칙은 뭐냐면 포획된 암석은 이 포획암을 둘러싸고 있는 암석보다 나이가 많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었죠? 이는 맞는 거. 디귿. 단층은 부정압보다 먼저 형성되었냐를 물어봤는데 자, 단층은요. 지금 보니까 부정압을 어떻게 했어? 얘를 영향을 줬죠. 그 말은 부정압이 생기고 얘가 쌓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단층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층은 부정압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틀린 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태풍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에서 디귿 선지가 조금은 재밌는 선지였어요. 같이 풀어보면서 내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태풍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역 관측소 같은 경우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이기 때문에 무슨 반원? 안전 반원. 니은 같은 경우는 태풍의 진행 경우에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반원? 위험 반원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차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바로 안전 반원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요. 위험 반원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화된다라고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됐지? 자, 요 나자료를 볼게요. 쌤이 항상 태풍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내가 꼭 이 상황 설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압이 이 태풍의 각각의 시점에서의 중심 기압이 될 수도 있고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는 이 기압이 바로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기압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태풍 중심과 이 관측소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풍향을 보게 되면 풍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풍향을 설정할 때 북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아마 문제풀이 하면서 너희들한테 팁을 잠깐 줬었던 것 같은데 자, 이 Y축에서 동남, 서, 북, 동이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지금 Y축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시계니까 이 풍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인 무슨 반원이 있다? 안전 반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건에서 이 P 관측소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기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제 들어가 볼게요. 기역. P의 위치는 기역이냐를 물어봤어. P의 위치는 기역이 맞죠?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시간 간격은 다 일정한 거야. 그럼 지금 물어봤을 때 T1에서 T2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3에서 T4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같은 시간 간격인데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T3에서 T4로 갈 때 태풍의 이동 속력이 어땠다? 더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봐봐. 디귿 선지가 조금은 까다로웠는데 지금 일단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리잖아. 그럼 기역, 디귿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이야.
그래서 아마도 학평 낼 때 이번에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 출제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선제 배려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디귿 선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 굉장히 좋은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자.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P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냐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기 때문에 관측소와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일반적으로 낮게 측정이 돼서 여기 어딘가가 관측소와 태풍 중심의 거리가 가까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푸는 거지. 근데 이 디귿 선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는 어디냐면 여기쯤이니까 그치? 거의 T5 근처야. 딱 T5는 아니지만 거의 T5 근처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요 가에서 찾아보면 T5는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요 기역이 바로 P 관측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관측소 입장에서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대충 여기쯤이란 말이야. T6 근처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디귿 선제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될 때 P와 태풍 중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것은 지금 자료상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쌤, 그럼 일반적으로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태풍 중심과 관측소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되겠군요. 그렇지, 무조건 단정 지으면 안 돼. 대충 근데 이쯤 어딘가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디귿 선지가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지. 우리가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자, 관측소와 그 시점에서 태풍 중심과의 거리, 요게 일단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풍 중심과 관측소 사이 거리가 가까운 시점이 기압이 낮게 측정되는 것은 맞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거에 의해서만 기압이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정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 모든 시점에서 태풍의 중심 기압이 다 동등했을 때는 이때는 중심 기압이 동등하기 때문에 관측소와 태풍 중심과의 거리에 의해서만 측정된 기압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요 시점과 요 시점, 요 시점과 요 시점이 다 시점에 따라서 태풍의 중심 기압, 즉 태풍의 세력이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가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이 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1번 항목도 중요하지만 주로 1번 항목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이 문제에서 내려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태풍의 중심 기압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해라. 이것을 지금 돌려서 물어보는 선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자, 봐봐. 자, 지금 요 시점, 대략 T5 시점에서 관측소에서 측정 기압은 가장 낮게 측정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T5일 때 태풍 중심과 이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측정된 이유는 뭐냐면 요 T5가 T6일 때보다 중심 기압 자체가 더 어떻다면? 더 낮다면 T6보다 조금 더 멀리 있긴 하지만 T6보다 여기서 중심 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측정된 기압이 더 낮게 측정됐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요. 요 두 가지가 다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에 영향을 준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 각각의 시점에서 태풍의 중심 기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낮게 측정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지금 다르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무슨 느낌이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절대 연령 문제가 될 텐데 이 절대 연령은 선생님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7번에 포진돼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7번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요게 중요해. 이 Y축에 써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Y축에 써 있는 숫자는 X의 처음 양분의 자원소의 양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문제 발문을 보게 되면 X의 처음 양은 X의 양에다가 자원소 양을 뭐 한 거래? 더한 거래. 아, 그럼 한번 써보자. X의 처음 양은 X의 양에다가 자원소 양을 더한 거고요. 요거 분의 다시 자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요 X는 모원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분모는 모원소 플러스 자원소고 요거 분의 자원소를 나타낸 거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런 얘기네. 요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보인단 말이야. 요게 2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X, 방사선 원소 X 모원소에다가 자원소를 더한 게 2라고 했을 때 자원소는 1이 있다 이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아, 결국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아,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 1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왜? 시간이 지나면서 모소는 붕괴하여 뭐가 되니까? 자원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 모원소에다가 자원소를 더한 게 2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자원소가 1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1이 있다는 얘기는 모원소는 처음 양의 50%가 남아있다는 얘기고 반감기가 몇 번 왔다? 한 번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내리게 되면 요 4억이 바로 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자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4억 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됐지? 자 그래 놓고서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화성암 A와 B가 있는데 자 볼게요. A는요 X의 양, 즉 방사성 원소, 모원소의 양이 0.75, 자원소의 양이 5.25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주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더해버리는 거야. 얘네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X 플러스 자원소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X의 처음 양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하자 이거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0.75에다가 5.25를 더한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돼요. 그럼 처음에 6이 있었다가 그치? 요거에 대해서 X의 양이 얼마큼 남아있냐면 0.75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0.75만큼 남아있다는 얘기는 0.75. 그럼 6에 대해서 0.75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볼까요? 원래가 6이었는데 처음 양이 0.75면 분수로 쓰면요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누가? 모원소 X가. 그치?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써도 돼요. 6에서 자 모원소가 4분의 3으로 남아있는 양이 바뀌었으니까 6은 얘들아 4분의 24잖아. 즉 4분의 24에서 4분의 3이 됐다는 얘기야. 모원소가. 그치? 그러면 얼만큼이 줄어든 거야? 3, 7, 21, 3, 8, 24니까 8분의 1만큼이 줄어든 거란 말이야. 아, 결국 이 A에서 요 자료를 통해서 알려준 건 뭐냐면 화성암 A에는요. 모원소가 처음의 양의 8분의 1만큼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반감기가 한 번 오면 2분의 1, 두 번 오면 4분의 1, 세 번 오면 모원소가 처음 양의 8분의 1만큼이 남아있는 거니까 결국 이 화성암에는 반감기가 몇 번이 왔다? 3번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얘의 반감기가 4억 년이니까 4, 32에서 이 화성암의 나이는 12억 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요 화성암 B를 보게 되면요. 화성암 B는요. X의 양, 모원소의 양이 75가 있다고 돼 있어. 자원소 양은 25가 있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뭐지? 100입니다. 100에 대해서 모원소가 75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얘는 100분의 75. 즉 무슨 말이냐면 모원소가 처음에 양의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75%가 남아있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기억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의 반감기는 8억 년이다. 아닙니다. 4억 년이에요. A에 포함된 X는 3번의 반감기를 거쳤다. 맞죠. 디귿선지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냐를 물어봤는데 얘는 반감기가 3번 왔고 얘는 75%가 모원소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반감기가 한 번 오려면 모원소가 50%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반감기가 한 번도 채 오지 않은 상황이다. 알았지? 한 번 미만. 대충 상황이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반감기가 한 번도 안 온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잠깐 하자면 쌤이 좀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문제 디귿선지는 쉽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모원소가 75%, 즉 처음의 양의 4분의 3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반감기가 지금 4억이니까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이면 2억이죠. 그러니까 이 암석의 나이는 2억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혹시라도 이 문제에서는 거기까지 묻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의 나이는 12억, 얘의 나이는 2억보다도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별의 특성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도 쉽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볼게요. 지금 보니까 가하고 나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고 돼 있어. 그럼 지구로부터 거리가 똑같은데 딱 봤을 때 가가 나보다 어떻게 보여? 크게 보이지. 그럼 실제로도 가가 나보다 큰 별이라는 얘기네. 그럼 당연히 이 문제 조건에서 가가 바로 주결성이고 나가 크기가 작으니까 얘가 백색 외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표를 보더라도 가보다 나가 지금 분광으로 봤을 때 표논도가 더 어떻지? 더 높아요. 그럼 가보다 나가 표논도는 높고 절대 등급의 숫자가 더 크니까 광도는 더 작아.
따라서 가보다 나가 표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작은 별이니까 얘가 백색외성, 얘가 주기혈성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도 계급으로 쓰면 가는 주기혈성이니까 광도 계급이 5고요. 자, 나는요. 자, 백색 외성이니까 광도 계급이 7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해석하고서 문제선에 들어갈게요. 1번. 나의 광도 계급은 태양과 같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백색 외성이니까 태양과 같지 않습니다. 태양은 주기혈성이에요. 그죠? 1번은 틀렸고. 니은. 겉보기 등급은 가가 나보다 크냐를 물어봤는데 자, 겉보기 등급을 물어봤어. 그럼 절대 등급이 지금은 가보다 나가 더 작아. 근데 가와 나는 어떤 거리에 있다고? 동일한 거리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 등급이 가가 더 작으니까 겉보기 등급도 가가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의 평균 밀도를 물어봤는데 백색외성은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주기혈성보다 백색외성의 밀도가 커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렸어.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 자, 요 선지는 우리가 평가에서 나왔었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이란 말은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바로 광도를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래서 광도가 누가 큽니까? 절대 등급이 가가 더 작으니까 가가 나보다 광도가 큰 거야. 따라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이것은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5번도 볼게요.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뭐하죠? 반비례합니다. 근데 표현 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나가 분광으로 봤을 때 표현 온도가 더 높으니까 나가 표현 온도가 더 높다면 람다 맥스는 더 떼야 돼? 짧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했는가를 물어보는 개념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거는 심층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문제 발문에서 남대서양이라고 했어. 아, 그럼 남대서양이면 대서양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도 남반구를 얘기하는 거겠지. 따라서 지금 이 자료에서 저위도 고위도라고 돼 있는데 이쪽 고위도로 갈수록 아, 얘는 남극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해.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있잖아. 얘가 가장 셋 중에서 가장 위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밀도가 심층 해류 중에서 가장 작은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 얘가 남극 저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남극의 외대래 쪽에서 이렇게 침강하는 저층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지 볼게요. A는 주로 북쪽으로 흐르냐를 물어봤는데 A는 지금 저층수를 얘기하는 거고 저층수는 남극 외대래에서부터 침강을 해가지고 적도를 통과해서 내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지? 그래, 북방부 한 30도 N 정도까지 내가 간다 그랬어. 그지?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주로 북쪽으로 흐른다? 이거 맞는 거.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밀도는 C, B, A 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A가 C보다 크다? 맞는 거. 평균 이동 속력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심층 해류는 매우 느린 속도로 내가 흐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표층 해수보다 심층 해수가 더 이동 속력이 느리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B가 표층 해류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됐지? 문제 되게 쉽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수소행 용합 반응 기역과 니은이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우리 공부했던 거. 수소행 용합 반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하나가 뭐가 있었어? PP 반응. 또 하나가 CNO 순환 반응. 자,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CNO 순환 반응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얘가 바로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겠지. 태양은요,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우세하다. 내가 기억해 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태양은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우세하다. 요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자, 요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요 자료 보면요. 지금 중심에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 기역선지 볼게요. 기역은 PP 반응이냐? 아닙니다. CNO 순환 반응이에요. 태양의 핵에서는 기역이 니은보다 우세하게 일어날 물어봤는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누가 더 우세하다고요?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고. 따라서 자, 기역이 니은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틀린 선지. 그럼 뭐 정답은 디귿밖에 안 되겠네요. 디귿 볼게요. 태양의 핵에서 헬륨의 평균 질량비는 주기혈성 단계가 끝날 때가 현재보다 클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주기혈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수소가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심 핵 쪽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소의 질량비는 점점점 줄어들 거고
헬륨의 질량비는 점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디귿선지는 당연히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자료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지금 핵의 범위이기 때문에 수소가 지금 요 정도 있는데 시간이 여기서 더 지나게 되면, 자, 수소는 점점점 질량비가 줄어드니까 점점점 감소할 거야. 그치? 헬륨은 점점점 질량비가 어떻게 돼? 늘어날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정도로 본다면 디귿선지가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